뇌졸중이 무서운 점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 있다는 게 무서워하는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뇌혈관이 터지기 전에 위험 신호가 어떻게 되냐, 갑자기 생기는 입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팔다리가 마비가 된다든지 말 발음이 어둔해진다든지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뇌졸중 초기 증상일 수가 있으니까 빨리 응급실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 양재에 있는 삼성 스마트 신경과 의원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진료를 보고 있고요. 주로 어지럼증, 두통, 각종 신경 통증이나 수면장애, 이명, 자율신경장애 이런 환자분들의 진료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유튜브에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신경과 질환, 특히 어지럼증에 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지럼 극복 혁명이라는 책을 제가 썼는데요. 이 책에서 여러분들의 어지럼증을 좀 스스로 잘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의사들도 많은 병들을 무서워하긴 하는데 특히 뇌졸중이라는 병을 정말 많이 무서워합니다. 사실 사망 원인 중에서도 암 다음으로, 그다음에 심장혈관 질환 다음으로 높은 원인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이게 차라리 빨리 좀 세상을 뜨게 되면 차라리 오히려 나은데 이게 후유증이 남아서 나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한테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저희 의사들도 뇌졸중을 많이 무서워합니다. 이게 내가 의식은 있고 말은 할 수 있는데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간다거나 혼자서 거동을 못 한다거나 혼자서 식사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하루 종일 24시간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또 뇌졸중이 무서운 점은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만으로 100%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팔다리 힘 빠지는 증상이 생기면 또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시간을 또 지켜야지만 어느 정도 후유증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막연히 그리고 좀 두려워하게 되는 질환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뇌졸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을 진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경우, 잘 좋게 된 경우와 좀 좋지 않게 되게 된 경우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한 환자분 60대 이제 환자분이셨는데 1시간 전에 이제 반신마비가 갑자기 생겨서 왔어요. 시장에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다행히 옆에 사람들 워낙 많았으니까 빨리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 실려 오셨는데 그분은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질 못했고 한마디도 말 자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어증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병원에 빨리 와서 뇌졸중을 진단을 CT 등을 찍어서 진단을 했고 한쪽에 큰 혈관이 막혀 있는 게 발견이 됐고 다행히 빨리 치료, 시술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10년 전부터는 혈관까지 카테터를 넣어서 혈관을 직접 뚫어주는 응급 뇌경색 치료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혈전 제거술을 해서 다행히 빨리 혈전이 제거가 됐고 처음에는 완전 반신마비였는데 몇 시간 지나서부터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다음날에 보니까 말이 좀 어둔한 건 남았지만 팔다리 힘은 거의 다 좋아지고 MRI도 찍어봤을 때 이제 크게 남을 뻔했던 후유증, 뇌 손상이 조금만 남은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에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봤는데 거의 뇌경색 제방 없이 그리고 후유증이 거의 남지 않고 잘 치료가 됐습니다. 반면에 또 기억에 남는 다른 분도 계신데 이분은 이제 70대 분이셨고 혼자 이제 거주하고 계셨는데 이제 자녀분이 연락이 갑자기 안 돼서 가봤던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혼자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고 실제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한 이틀 가량을 화장실에 혼자 이제 샤워실에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샤워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반신마비가 와서 꼼짝도 못하고 이틀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분은 후유증이 아쉽게도 좀 많이 남아서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계속 반신마비인 상태로 누워서 지내게 되셨습니다. 이렇듯이 뇌졸중은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초기에 빨리 치료하면 또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니까 평소에 우리가 뇌졸중 증상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계신다면 응급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뇌동맥류 환자분들이 요새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뇌동맥류라는 것도 잘 모르고 지냈는데 요즘에는 제 주위에도 이번에 검진했는데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 제일 중요한 원인은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발견되는 거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뇌동맥류, 예를 들어서 4mm 이하, 5mm 이하 뇌동맥류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뇌동맥류가 터져야지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사이즈가 커지기 전에도 2mm
2mm, 3mm 이렇게 되는 작은 뇌동맥류도 많이 발견하게 되죠. 발견하게 되니까 치료는 당장 하지 않더라도 또 추적 관찰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사를 많이 해서 뇌동맥류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중요한 이유들이 또 나이가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우리가 수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혈관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연히 조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뇌동맥류가 늘어나고, 또 우리의 이제 생활 습관의 변화가 또 많이 있죠. 이제 고혈압도 늘어나고 비만도 늘어나고 당뇨도 늘어나고 하면서 그 뇌동맥류가 증가하는 거, 또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가 또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스트레스가 또 우리 혈관을 약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뇌동맥류가 앞으로 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뇌동맥류가 터지는, 뇌혈관이 터지기 전에 위험 신호가 어떻게 되냐 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갑자기 생기는 두통입니다. 뇌동맥류가 한 번에 뻥 하면서 터지기도 하지만 그 뇌동맥류 특히 약한 벽으로 찔끔찔끔 피가 새어나오기도 하고, 이럴 때면 벼락두통이라고 하는 두통이 생겨요. 벼락두통은 뭐냐고 하면 말 그대로 벼락 치듯이 갑자기 뻥 하면서 뭐 뒤통수를 누가 망치로 때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런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크게 터지면 뭐 그 순간에 바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두통이 좀 있다가 조금 지나서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머리가 아프고 하다가 나중에 크게 이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는 갑자기 생기는 심한 두통입니다. 벼락 두통의 정의는 5분 이내에 피크까지 치는 거거든요. 5분 이내에 끝까지 꽉 아픈 이 두통이 생긴다면 지체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냥 병원 외래보다도 응급실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신경이 손상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뭐 팔다리가 마비가 된다든지, 말 발음이 어둔해진다든지,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긴다든지, 뭐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이제 뇌출혈, 뇌경색 같은 뇌졸중 초기 증상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금방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금방 좋아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는 걸 의미하니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금방 좋아지더라도 빨리 응급실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편두통하고는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의학 용어로서의 편두통은 이제 위험한 두통이 아니에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아픈 편두통은 위험한 두통은 아닌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두통이라고 얘기하면 그 한자말 자체가 한쪽이 아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아프다, 물론 위험한 증상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예전부터 내가 아프던 두통이 그냥 뭐 간간히 있다가 이번에 또 있었다 이러면 크게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새로운 두통이 생겼다, 새로운 두통이 특히 심하게 갑자기 생겼다 라고 하면 한쪽이든 양쪽이든 앞이든 뒤든 위험한 두통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분들 힘이 빠져요 라고 하면 한쪽이 빠지나 양쪽이 빠지냐, 팔다리가 빠지냐 이런 것들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상식적으로 반신마비는 중풍의 증상이다, 반신마비는 뇌졸중 증상이다, 이거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얘기예요. 왜 그런지 좀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뇌는 각 뇌 세포가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뇌는 왼쪽 팔다리를 지배하고 왼쪽 뇌는 오른쪽 팔다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뇌세포 입장에서는 팔을 움직이는 신경이랑 다리를 움직이는 신경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쪽 팔에 힘이 빠질 때 다리를 조절하는 신경도 손상이 오면 같이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한쪽 손을, 예를 들어 오른쪽 손을 지배하는 왼쪽 뇌랑 왼쪽 팔을 지배하는 오른쪽 뇌는 거리가 멀어요.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에 동시에 뇌 손상이 오려면 그 사이에 있는 뇌들도 다 손상이 와야지만 양쪽 팔에 힘이 빠질 수 있겠죠. 그러려면 요 사이에 있는 신경들이 다 손상되면 우리가 뭐 멀쩡히 서 있거나 의식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일부 뇌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양쪽에 사지에 마비가 오는 경우도 부위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흔하게 보는 경우는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내가 이제 힘이 빠지는데 오른쪽 팔이랑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진다, 어느 날 걸어가다가 한쪽으로 몸이 기우는데 손도 오른쪽에 힘이 빠진다, 그러면 이제 뇌졸중 위험이 엄청 높은 거고, 역시나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진다, 이거는 위험한 증상이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담인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말이 어둔하다라는 증상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뇌졸중 증상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지럼증은 어지럽다고 해서 다 뇌졸중은 아니고 오히려 더 흔한 이석증이라는 원인이 있지만 말이 어둔한 거는 의외로 뇌질환 외에는 크게 원인이 별로 없습니다. 컨디션이 떨어져서 말 어둔하다 이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랑 전화하는데 어머니가 말 발음이 뭔가 뭉개지고 명확하게 말 못하고 뭐 한조 힘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어둔하게 하면 빨리 응급실에 모시고 가셔야 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뇌졸중 예방 음식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지금 당장에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10년, 20년 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뇌졸중이 너무 무서운데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음식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특별하진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들으면 에이 그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를 잘 지키는 게 뭔가 특별한 슈퍼푸드를 기대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삼시세끼 실천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통곡물 음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미라든지 귀리라든지 이러한 잡곡 같은 것들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그러니까 건강한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뇌에 정말 좋은 걸로 많이 밝혀져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생선을 통해서 섭취하는 이 지방들 오메가3나 이런 것들 뇌에 좋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고 또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들도 우리 뇌에 정말 좋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채소라든지 과일 같은 거 그 다음에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나쁜 음식이 또 좋은 음식보다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뭐 열심히 찾아 먹지 않더라도 나쁜 음식만 피한다면 그게 더 우리 건강, 특히 뇌 건강에 효과적인데 나쁜 음식의 대표 주장은 바로 단 음식입니다. 단 음식. 그래서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과당 음식 같은 거, 과일도 사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또 나쁜 탄수화물, 당류뿐만 아니라 이제 흰색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밀가루라든지 흰 쌀밥이에요. 이런 것들 역시 뇌에 좋지 않은 음식이고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좋은 음식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은 어떤 걸 해야 되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내 건강을 언제쯤부터 챙기냐 그러면 제가 보니까 50대 때부터 진짜 열심히 챙겨요. 그리고 40대 때부터 이제 챙기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주위 아픈 분들도 좀 많고 이제 건강검진 해보니까 뭐 이것저것 발견되고 뭐 해서 약을 드시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점점 관심이 늘어나요. 근데 사실은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부터 챙겨야 되냐 바로 20대, 30대부터 챙겨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갖춰준 습관이 나중에 이제 치매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관여가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가능한 빨리 실천하는 게 그 무엇보다 돈을 수백,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뇌졸중을 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위험인자라고 하는데 그 위험인자 조절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흡연입니다. 흡연, 담배. 제가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 보면 주로 뭐 이제 60대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이제 30대, 40대 젊은 뇌경색 환자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100%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뭔가 요인이 없으신 분들은 담배 때문에 생기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담배가 뭐 알다시피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혈관을 수축시키기도 하고 혈관에서 혈전을 많이 만들고 또 혈관을 쉽게 얘기하면 더럽게 만드는 거죠. 혈관에 이제 콜레스테롤 끼게 만들고 해가지고 담배가 뇌졸중을 많이 유발하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금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생기면 그게 뇌출혈이고 증상이 생기면 뇌경색입니다. 그러니까 검진이 뭐예요? 증상이 있기 전에 먼저 발견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뇌혈관 질환 중에서 은근히 이제 뇌동맥류 같은 게 터지는 경우가 30대 후반, 40대 이때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러면 제가 이제 주로 가이드 드리는 거는 뭐 40세 이전에도 하면 당연히 좋지만 한 40살부터는 시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40살부터 뭐 큰 이상이 없으면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번씩 50대나 60대부터는 5년에 한 번씩 뇌 사진, 뇌 혈관 사진을 찍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뇌 MRA라고 하는 그거는 조영제 없이 찍을 수 있으니까, 혹은 이제 CT로도 찍을 수 있는데 이건 조영제를 써야 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이런 것들을 찍어서 뇌 동맥류라든지 뇌혈관 협착을 확인해 보면 좋고, 그 다음에 경동맥 초음파라고 있습니다. 이제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 쌓이는지 보는 건데 뇌 속이나 심장 혈관은 보기가 좀 힘들고 이 경동맥은 초음파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도 40살부터는 1, 2년에 한 번씩은 꾸준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체중입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뇌졸중에 중요한데, 체중에서 중요한 거는 너무 이제 비만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의외로 저체중도 썩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새 제가 보는 또 많은 환자분들은 저체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살이 너무 이제 마른 것도 좋진 않아요. 골고루 우리가 근육량도 좀 충분해야 되고, 적정 체중이라고 하면 이제 키로수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근육량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젊었을 때부터 20, 30대 때부터 관리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뇌 노화라고 하면 우리가 피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잖아요. 피부는 이제 좀 탄성이 줄어들고 주름이 많이 지고 상처나면 잘 낫지 않고, 이런 식으로 피부의 노화는 우리가 이제 쉽게 알아챌 수가 있는데, 뇌 노화 의외로 쉽게 알아채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뇌 노화를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뇌가 노화가 될수록 뇌 이제 부피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뇌 세포의 크기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 신경세포 수도 좀 줄어들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이제 신경과 신경 사이의 연결,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결국은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신경 하나로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경과 신경 사이의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치매 환자분들은 이 신경과 신경 사이의 연결, 시냅스가 줄어드는 걸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가 줄어드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동맥경화증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하다 보니까 뇌로 가는 혈류량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우리가 신경과 신경은 아까 시냅스에서 연결이 돼 있는데 완전히 이제 전선처럼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틈은 있어요. 틈이 있어서 요 사이를 이제 연결해 주는 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하고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자꾸 줄어들면서 또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또 수면장애라든지 이런 각종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화가 되면 결국은 뇌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데, 변화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뇌가 앞쪽 뇌가 있고 뒤쪽 뇌가 있는데, 앞쪽 전두엽이라고 하거든요. 앞쪽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게 좀 더 이제 먼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애기들은 앞쪽 뇌가 좀 덜 발달돼 있다가 성인이 돼가면서 사회화가 돼가면서 앞쪽 뇌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앞쪽 뇌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뭐 욕구를 조절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만든다든지, 목표를 세우고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또 감정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우리가 좀 더 사람이 사람답게 만드는 이런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인 기능, 사회적인 뭔가 조절하는 게 조금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의외로 젊었을 때보다 욕심이 많아지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화를 잘 많이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예전에는 새로운 일을 배워서 뭔가 체계적으로 잘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특히 새로운 거 아니면 원래 하던 거라도 뭔가 순서대로, 대표적으로 요리 같은 게 있죠. 나이가 들면 예전엔 잘할 수 있는 요리가 이제 좀 중간에 뭐 하나 빠뜨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걸 잘 못하기도 하고, 또 이제 동기화 센터라고 전두엽 안쪽에 있는데, 이 동기화, 이제 동기부여하는 센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의욕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 보면 종일 TV 채널 바꾸지도 않아요. 채널 하나 틀어놓고 그냥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그냥 멍하게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역시 기억력입니다. 기억력인데, 나이가 들면 치매가 아니더라도 기억력은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어떤 기억력이 주로 떨어지냐, 예전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거는 좀 나은데 새로운 거를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치매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자꾸 까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노화로 인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언어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이제 단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예전에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저거 그 친구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뭐 사물의 이름, 장소 이름 이런 것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가 뭔가 처리하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반응하고 뭐 특히 운전 같은 거 하다가 사물에 대한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누구나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말씀드리면 이게 그러면 정상적인 노화냐 아니면 이제 그 치매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이제 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요리하는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요리해 먹을 수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랑 같이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이건 치매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지 기능 평가를 하거든요. 기억력을 평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두엽 기능을 평가를 하고 그림 그리기, 계산 능력, 단어 맞히기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같은 학력을 가진, 내가 고졸이면 고졸, 중졸이면 중졸 같은 학력을 가진 이제 같은 동년배 뭐 70대면 70대, 80대면 80대랑 비교해서 그 시험 같은 거 치거든요. 그 점수가 하위 15등이냐 아니냐 정도를 봐요. 그래서 이제 하위 15등보다 좀 못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비해서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동년배랑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면 그냥 단순 노화 현상이지 치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뇌를 늙게 만드는 생활 습관, 이것도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또 모르지 않아요. 얘기해보면 아니 그거 다 아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또 기똥찬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얼마나 꾸준히 실천하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치매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도 전체 치매 60% 이상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아쉽게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 이상의 치매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술입니다. 술, 음주. 예전에 저희 이제 은사님이신 이제 치매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대가 중에 한 분인 교수님도 술을 정말 극혐하셨어요. 술 때문에 치매 걸린 분들을 정말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뇌세포 한 개가 파괴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절주라고 해서 조금 그러니까 적게 먹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연구들은 이제 한 잔이라도 마시면 좀 나쁜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요새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이제 연구 데이터들은 바로 수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수면 데이터를 봐도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세계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수면의 질이 뭐 안 좋기로는 1등, 2등 정도였거든요. 질이 안 좋다는 거는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 불규칙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좋은 현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잠을 뭐 며칠 안 자면 진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뇌는 이제 청소하고 쓸데없는 이제 연결들, 쓸데없는 것들은 다 지워주고 중요한 것은 강화를 시켜줘요. 그렇게 이제 매일 밤마다 몇 시간씩은 우리 뇌를 청소하고 유지보수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유지보수를 하지 않으면 뇌 손상이 빨리 오겠죠. 뭐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잠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뭐 이제 일한다고 못 자기도 하고 또 요새는 최근 10년 전부터는 스마트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부족이랑 치매랑 많이 연관이 밝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뇌를 자꾸 뭐랄까 채찍질을 하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면 이제 뇌가 두꺼워지고 뇌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이제 스트레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스트레스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에도 나의 뇌에 미치는 영향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부족이죠. 그래서 운동을 이제 하루에 뭐 10분이라도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뇌 건강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 역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제 뇌 부피, 뇌 겉질의 두께를 재보면 재본 연구들이 있었거든요. 운동을 한 경우 안 한 경우를 봤을 때 운동을 한 경우가 뇌세포 두께가 더 잘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음식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당분이 있죠. 당분 과다 섭취라든지 또 중요한 게 사회적인 고립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 중에 좀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런 분들과 이제 주위에 가족이나 친구들 많이 또 즐겁게 사시는 분들은 치매에 똑같이 걸렸다고 해도 이후의 경과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일단 치매에 걸리니까 저한테 오셨겠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나오는 즐거운 신경전달 물질, 즐거운 호르몬이 우리 뇌를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억력이 떨어지고 예전만 못하다고 해서 이제 밖에 안 나가고 사람을 안 만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젊었을 때부터 이제 나이는 들었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마음은 대부분 젊거든요. 그래서 젊은 마음을 유지하면서 친구도 보고 가족도 보고 이웃도 보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사시는 게 또 치매 예방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기도 하고 예전만 기억력이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또 나이가 들어서 뿐만 아니라 제가 젊은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20대 초중반? 24살? 그분 오셔서 기억력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실제로 뇌세포에 노화가 오고 혹은 뇌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이제 기억장애 치매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젊으신데 이제 요거는 기능의 문제거든요. 뇌가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지 못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억력을 이제 되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드려요. 우리 학생들이 내가 애를 키우는데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읽히고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뇌는 끊임없이 이제 활동을 해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을 해야지만 뇌 기능이 이제 활발하게 되지 우리가 기억할 것도 없으면 뇌가 안 쓰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안 쓰게 되니까 점점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이런 활동들이 뇌를 활성화시켜서 기억력을 더 좋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쉽게도 제가 환자분들한테 책 읽으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나이 들어서 무슨 책을 읽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눈도 안 좋아서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요새는 그래도 좀 큰 글자 책들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게 꼭 종이책만 말고도 뭐 컴퓨터에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하시니까 또 컴퓨터 화면을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좀 익히는 것을 계속 유지하시는 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요새는 유튜브에도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순히 재미난 것만 보지 마시고 또 유튜브 채널도 보는 것만 보지 마시고 TV 채널도 새로운 것들 내가 평소에 안 보던 거 뭐 다양한 거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런 것도 보면 재미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요새 같으면 또 이슈가 되는 게 뭐 AI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AI 관련된 것도 인터넷상에 정보도 많고 그런 것들 이제 깔아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고 대화도 나누고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치매 예방에 또 혼자 있으면 또 대화할 사람도 없고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AI는 다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 역시 내 기억력을 되살리고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이 될 거라고 저는 확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 많이 만나고 웃을 일 많이 만드시고 사소한 거에 또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굳이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되게 사소한 거에 집착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대범하게 그게 지나고 보면 큰 문제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 느긋한 마음을 잡수시고 그냥 웃으면서 매사에 하하호호 하면서 관리하시면 이제 치매도 예방 가능하고 설사 치매에 걸리더라도 예쁜 치매 쪽으로 그리고 또 나머지는 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운동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잠 충분히 주무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력을 되살리는 이제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치매 환자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신경과 의사 한 지도 벌써 한 17년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신경과 의사 할 때랑 지금이랑 보면 치매 약을 드시는 환자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고령이 늘어나서입니다. 옛날에는 사실 평균 수명이 한 5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60살 전후였거든요. 60대 70도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가 훌쩍 넘어가고 제 환자분들 중에는 100살이 넘어가는 환자분들도 계시고 뭐 80대 요새는 뭐 70대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아요. 80대 넘어가야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뇌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치매 환자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 습관이 변화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죠. 근데 조금 반대되는 얘기지만 또 예전에 비해서 고혈압 약을 좀 빨리 드시기 시작하니까
하니까 또 예방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80대 뭐 70대 이런 분들 중에서는 고혈압 약을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뭐 30대 40대 때 고혈압이 있어도 그때는 약을 적극적으로 처방하거나 인식이 좋지 않아서 좀 늦게 먹으면서 또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그 다음에 조기에 빨리 발견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치매 환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또 예전에는 그냥 또 시골 같은 데서 보면 그냥 치매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할아버지니까 그렇구나, 할머니가 그렇구나, 이렇게 좀 무시하시던 이제 증상들이 많이 있어요. 치매나 파킨슨이나.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제 좀 더 덜 무시가 되는 거죠. 덜 간과가 되고 좀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또 치매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치매 예방 방법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또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우리가 결국 또 실천을 못하니까 중요한 거 한 4가지만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운동을 통해서 뇌 혈류가 좋아지고, 뇌 혈류가 좋아지면 뇌에 쌓이는 나쁜 단백질의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걸을 수 있는 분들은 걸으면 되고, 그다음에 걷는 게 좀 쉬운 분들은 좀 빨리 걷기나 가볍게 느리게 달리기나 계단 오르기, 등산 같은 좀 더 숨찬 운동까지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든다고 집에서 TV만 보고 이렇게 계시지 말고 친구도 보고 가족도 만나고, 또 할 수 있으면, 저는 할 수 있으면 끝까지 일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 모시고 와서 저희 어머니 일하시면 안 되죠, 일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시는 게 오히려 무리가 돼서 어머님한테 안 좋을까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뭐라도 뭐 나가서 이제 뭐 요새는 뭐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뭐 하는 공공 일자리 같은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최근에 보신 분은 옆집에 있는 이제 이웃의 손녀, 손주를 봐주는 역할을,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저희 애들을 지금까지도 애들이 꽤 컸음에도 불구하고 케어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힘들다라는 걱정도 들지만 저는 그래도 저희 애들을 케어해주는 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뇌 건강에 좋다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그렇게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사소한 일이라도 좀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것도 우리 뇌 건강에, 치매 예방에 정말 좋고, 밭일이나 이제 농사일 같은 것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식습관, 아까 얘기한 대로 잡곡, 현미 이런 것들 많이 드시고, 해산물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이라든지 견과류, 이런 것들을 통한 좋은 이제 지방 섭취, 이런 것들이 골고루 이루어지는, 우리가 흔히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중해식 식단이 여러 이제 과정을 통해서 뇌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많이 밝혀졌거든요. 이런 것들 많이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두뇌 활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거를 더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거,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AI 대화 같은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심심할 때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서점에 가면 그런 거, 아이들 하는 퍼즐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또 큰 글자로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 뭐 숫자 퍼즐, 수도쿠 같은 숫자 퍼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할머니들끼리 고스톱 치는 게 치매 예방이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해서는 또 안 돼요. 그걸 또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또 너무 익숙해져서 뇌에 새로운 자극이 좀 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드게임이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뇌에 진짜 안 좋은 음식,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 3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트랜스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건강한 지방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지방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지방은 이제 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강한 지방은 우리 뇌, 특히 이제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또 좋게 쓰이기도 하고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은 뭐 쉽게 얘기하면 튀김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트랜스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마가린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튀김에 들어가는 각종 기름들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걸로 밝혀져 있고, 또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이제 좋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고, 포화 지방산이 안 좋은데, 이제 고기 종류 중에서는 제가 예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고기에 들어있는 기름은 조금 더 안 좋은 기름으로 돼 있고, 돼지고기 기름이 조금 더 좋은 기름이고, 뭐 오리고기 기름이 좋다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특히 뇌 입장에서는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나쁜 건 아니니까 좀 더 건강한 기름이 들어있는 것들을 드시면 되고, 또 뭐 소고기라고 하더라도 기름이 많은 부위도 있지만 기름이 적은 부위도 있기 때문에 기름이 적은 부위를 활용하시면 그런 것들 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드시면 되고, 또 이제 안 좋은 게 있어요. 정제 탄수화물, 바로 흰 쌀밥, 설탕 이런 것들이 안 좋죠. 단 거, 밀가루. 그래서 흰색이 안 좋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흰쌀밥, 밀가루, 설탕.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급격하게 당을 올려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또 이제 염증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염증이 많이 생기면 이제 혈관이라든지 뇌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역시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안 먹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편하잖아요. 이제 빨리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들이 그 조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치매에 이제 부르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치매와 파킨슨병은 뭐가 달라요?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치매 중에서도 제일 흔한 거는 뭐예요?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병 둘 다 이제 외국에 의사 이름이 또 있고 하니까 그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치매는 뇌의 겉질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뇌의 제일 겉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위 인지 기능이 담당하거든요. 거기부터 망가지고 점점 진행할수록 속으로 들어오게 돼서 나중에 치매 환자분들도 말기로 진행하면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파킨슨 증상들이 생겨요. 파킨슨병은 밑에서부터 속부터 망가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뇌 속에서 뭔가 뇌세포를 이제 파괴시키는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흑질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침착이 되면서 도파민 생성이 안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뇌 속에 이제 운동 기능부터, 이쪽에 운동 기능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기능부터 먼저 문제가 생기고, 또 기타 후각이라든지 자율신경장애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기억장애가 오는 게 두 개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겉질이 망가지니까 인지 기능, 우리가 인지 기능이라고 하면 기억하는 거, 말하는 거, 성격적인 거, 계산하는 거, 길찾기 능력 이런 것들이 먼저 망가지는 게 치매고요. 파킨슨병은 이제 운동인데, 운동 중에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운동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손을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떤다든지, 팔을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우리가 재빨리 걷든지 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행동이 이렇게 느려진다든지, 보통 요거를 많이 시키거든요. 손가락 마주치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할 수도 있다고 치면 파킨슨병 환자분들 이게 막 잘 안 돼서 느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은 뭐냐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제 치매는 보통 기억장애로 많이 시작하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파킨슨병은 좀 의외의 몇 가지 증상들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연구를 해보면 제일 초기에 나타나는 것은 자율신경장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자율신경장애는 워낙 흔하기 때문에 이게 좀 구분하기 힘들어요. 자율신경 우리 신체 제장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증상이 있는데, 그리고 일어날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도 있고요. 근데 이런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다른 변비도 워낙 흔하니까 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냄새를 잘 못 맡는 증상입니다. 후각장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내가 왜 이렇게 냄새를 못 맡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노화로 인해서 이제 후각세포 기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안이라고 해서 보는 것도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또 청력도 좀 떨어질 수 있고 후각도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파킨슨병 전조 증상으로 몇 년 전에 후각 저하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타나는 게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렘수면 행동장애 되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건데, 쉽게 얘기하면 잠을 잘 때 꿈에서 하는 행동을 겉으로 한다. 꿈에서 친구랑 한판 싸웠어. 그러면 자다가도 옆에 자는 배우자를 때리기도 하고요. 꿈에서 도망치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도망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초기에는 잠꼬대를 심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 아니면 가족이 자다가 뭔가 발길질, 손길질을 가끔 한번 하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점점 늘어난다, 그리고 자주 한다라고 하면 파킨슨병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렘수면 행동장애로 저희 병원 와서 치료하다가 나중에 파킨슨병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꽤 많이 봅니다.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의 거의 60에서 80%가 나중에 치매나 파킨슨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 증상, 행동이 느려지고 이런 운동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또 같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글씨를 쓰는데 글씨를 잘 못 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잘 못 쓰냐 하면 이제 글씨가 작아져요. 글씨가 원래 큼직큼직하게 쓰던 분이셨는데 글씨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든지, 또 파킨슨병 환자는 우리가 또
진단할 때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얼굴에 표정이 없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가면 얼굴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뭐 얘기를 할 때 뭐 이렇게 웃기도 하고 뭐 화낼 때도 표정 화도 내고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파킨슨병 환자들은 진짜 그 말 그대로 약간 무표정한데 조금 약간 뭔가 내려온 느낌의, 그래서 무표정한 얼굴을 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입만 좀 이렇게 좀 조곤조곤 한다고 해야 되나? 입만 조금씩 움직여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 목소리도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의 이런 여러 증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킨슨병은 사실 검사로 확 진단한다기보다는 증상으로 진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러한 증상들만 있어도 파킨슨병은 진단이 가능하죠.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환자분들이 오히려 먼저 알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못 자면 어떡하냐, 이거 나중에 치매 온다던데, 나중에 문제 생긴다던데. 예, 맞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사실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게 연구하기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거든요. 수면의 시간을 평가해서 그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잘 못 자면 낮에 피곤하다, 이거는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좀 장기적인 효과, 그러니까 잠을 적게 잤을 때 그게 이제 몇십 년 후에 뭐 치매가 온다든지 뭐 뇌졸중이 온다든지 뭐 혈관 질환이 안 좋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평가하기 어려워서 그동안에 잘 안 알려져 있다가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이제 수면의학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불면증 혹은 수면 부족이 건강에 안 좋다는 게 정말 많이 밝혀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게 있지만 잠을 자는 장기는 사실은 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론 다른 장기들도 다 잠을 자기는 합니다. 심장도 훨씬 더 느리게 뛰고요. 근데 뇌가 휴식을 취하는 게 우리 잠의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잠을 적게 자면 반대로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나중에 치매, 뇌 손상이 올 수도 있고 뇌혈관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감정 조절 기능, 특히 렘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꿈꾸는 잠이거든요. 꿈꾸는 잠에 여러 가지 좋은 기능 중에서 이제 기억을 강화하는 기능과 감정을 순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면 무호흡이 있다든지 다른 이유로 렘 수면이 줄어들게 되면 뭐 낮에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짜증 많이 나서 짜증을 많이 낸다, 아니면 가족 중에 우리 배우자가 나한테 짜증을 많이 낸다, 이게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그냥 문제가 아니라 수면 장애 혹은 이제 잠을 적게 자서 생길 수 있는 결과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면역력이 많이 보충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번 리프레시가 되고 휴식을 취하면서 면역이 보강이 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염증이 많이 생기고 역시 노화를 촉진시키는 결과, 회복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적게 자면 잘수록 이제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식욕 조절 호르몬의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살도 많이 찌게 됩니다. 또 살이 많이 찌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의욕도 떨어지고 뭐 각종 성인병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대사 기능에도 안 좋고 심장에도 안 좋아요. 잠을 잘 때 우리 심장의 심장 박동수가 느려집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 이제 수면 다원 검사를 해보면 이제 잠을 잘 때는 평소보다 이제 맥박수가 10, 20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반대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해서 잘 때 이제 코골이가 있으면서 기도가 막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뭐 심장 박동수가 100 이상도 올라갑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는 분들은 그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 또 심장병 예방에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외에 뭐 호르몬 조절 이상이라든지 뭐 체온 조절 이상 이런 문제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수면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느끼는데, 제가 처음 신경과 의사를 하던 시절에는 뭐가 없었냐?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15년이 이제 넘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온 지 약 15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죠. 스마트폰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 단연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수면 장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이 어때요? 저도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종종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니까 눕고 싶은 거죠. 누운데 또 자기는 싫은 거예요. 또 재미난 것도 보고 싶고, 그래서 누워서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누워서 보는 스마트폰이 이제 몇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빛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천장에서 내리쬐는 이 간접 등보다 눈으로 직접 쏘는 이 스마트폰의 뭐 LED 광선이 수면 호르몬을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을 방해한다고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암만 약하게 줄이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블루라이트 차단해도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 자체가 안 좋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을 우리가 이제 좀 재밌으려고 많이 보잖아요. 뇌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가 흥분하게 돼서 잠이 안 오고, 또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이 드는 게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뭐 12시까지만 스마트폰 하고 12시에 딱 끄고 자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한참 하다가 재미난 게 없으면 좀 빨리 자게 되고, 피곤하거나 재미난 게 없으면 재미난
중요한 거 있으면 내 예상보다 30분, 1시간을 늦게 자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야 될 시간보다 더 늦게 자게 만드는 게 또 스마트폰이 가진 나쁜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 최근 10년 사이에 불면증 환자가 아니면 수면장애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첫 번째 원인은 단연 스마트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것도 뭐 저는 스마트폰, 인터넷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보다 훨씬 더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되고 하면서 욕심도 많아지게 되고 하면 우리가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집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또 내 자신을 채찍질해서 낮에 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내 생각만큼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 뇌는 어떻게 돼요? 각성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몸에는 내 생명이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신경계나 이제 우리 인체는 거의 원시시대 때 거의 진화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음식을 구할 수 있냐 없냐 아니면 위험한 사자가 쫓아오냐 안 쫓아오냐.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반응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잠을 못 자겠죠. 언제 사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면 우리가 잠 들기도 힘들고 잠을 들더라도 자주 깨고 혹은 아침 일찍 깨게 됩니다. 또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꿈을 많이 꿔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꿈을 많이 꿔요. 나는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꿈을 많이 꾸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수면 다원 검사를 해보면 꿈꾸는 잠은 줄어들어 있어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꿈꾸는 잠은 줄어들어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 그러면 꿈을 충분히 꾸고 전체 잠의 뭐 20% 전후 정도 충분히 꾸고 대신에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잠인데 꿈을 뭐 20%가 아니라 더 적게 꾸면서도 그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꿈을 많이 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자주 깨다 보니까 꿈을 많이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는 수면의 양도 줄이지만 수면의 질 저하를 유발해서 우리 잠을 많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불규칙한 생활이죠. 이건 아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랑도 좀 연관이 있는데 뭐 재미난 게 요새 워낙 많다 보니까 뭐 하다가 좀 늦게 자게 되고 늦게 잤으니까 또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근데 또 평일에는 회사에 가야 되고 뭐 학교에 가야 되고 하니까 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러면서 잠이 불규칙해집니다. 불규칙해지면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수면 호르몬이 이제 우리가 줄다리기를 생각을 하면 동시에 영차 당기면 줄을 빨리 세게 당길 수 있지만 우리가 뭐 각자가 다른 타이밍으로 당기면 줄을 세게 당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호르몬이 좀 이제 규칙적으로 잘 분비가 돼야지 충분히 분비가 되면서 잠도 잘 자고 또 잠의 질도 좋아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분비가 되니까 밤에는 잠을 잘 못 자고 또 반면에 낮에 수면 호르몬이 자꾸 분비가 되면서 낮엔 또 피곤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불규칙한 생활 습관의 제일 큰 문제가 되고 또 말씀드릴 게 이제 카페인, 술 이런 먹는 거죠. 이제 커피는 뭐 아침에 한 잔 정도는 일반적으로 괜찮다라고는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불면증 환자분들한테 끊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한 잔이 아니라 여러 잔 마시는 분도 있고 이따만하게 해가지고 뭐 이 정도 되는 거 커피 마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커피를 이제 또 직장인분들이 많이 마시잖아요. 이게 노동을 위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해서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또 잠을 많이 방해하게 되고 또 술은 또 이제 잠을 못 잔다고 술을 드시고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 근데 알고 보면 술은 잠 드는 건 도와주지만 수면의 질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게 또 술이 만드는 역할이고 또 실내에만 있다 보니까 낮에 충분한 햇빛을 못 쬐줘가지고 또 수면 호르몬 밸런스에 문제를 일으켜서 또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또 실내에만 있다 보면 운동이 또 부족해지면서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몸이 덜 피곤해서 또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현대인들에서 잠을 방해하고 또 최근에 불면증, 수면장애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악의 수면 습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 4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제일 나쁜 습관은 바로 침대에서 스마트폰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하면 빛의 문제가 있고 또 뇌를 자극하기도 하고 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자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침대에서 스마트폰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거실에서 충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을 아예 방에 가져가면 손 닿는 거리에 감지면 나도 모르게 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카메라 앞에서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옆에서 놓고 자면 나도 모르게 아침에 깨자마자 본다든지 자기 전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저희 가족들은 다 거실에서 이제 충전하도록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스마트폰을 아예 방에 가져 들어가지 마시고 방이 하나밖에 없다, 뭐 거실이 없다 라고 하면 손 안 닿는 곳에 저 멀리 놔두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TV에서 보니까 이제 충전선을 뭐 2m, 3m짜리를 사가지고 콘센트가 멀어도 누워서 스마트폰
스마트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연예인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수면의학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술 마시는 습관이죠. 이제 잠들기 위해서 내가 꼭 뭐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마셔야지 잠을 잔다. 와인 한 잔은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잠에 그러니까 질 좋은 잠을 자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알코올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양을 또 조절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수면제를 먹더라도 안정제를 먹더라도 술을 통해서 잠을 유도하는 행위는 정말 나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인데,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평일에 늦게 자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주말에 늦게 자는 거, 그리고 주말에 늦게까지 자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늦게 일어나게 되면 그거 맞춰서 또 늦게 자게 되고, 그래서 주말 사이에 뒤로 밀린 수면을 평일에 당기려고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랑 평일이랑 기상시간 기준으로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1시간이 좋고요. 예를 들어서 평일에 내가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가능하면 주말에도 8시, 늦어도 8시 반이나 9시 전에는 기상을 하셔야 되고, 평일에 6시라면 7시, 8시 전에 기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일이랑 주말이랑 이제 가능하면 1시간, 못해도 2시간 이상 차이 나게 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월요병의 주범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침대에 너무 오래 누워있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사실 침대를 빨리 벗어나는 게 좋거든요. 계속 침대에서 막 이렇게 눕고 저렇게 눕고, 아니면 중간에 자다 깼을 때, 아니면 아침에 자고 너무 일찍 깼을 때 피곤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물론 피곤하긴 한데 자꾸 누워 있다 보면 가끔은 괜찮지만 그런 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 이제 수면 습관이 점점 나빠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진료본 불면증 환자분도 잠을 못 잔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은 11시간이었어요. 누워서 거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수면제를 되게 많이 드시는 분이었는데, 수면제를 8시에 드시고 8시 반에 누우시고, 침대 밖으로 나오는 거는 거의 7시 정도에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누워 있으니까 그 누워 있는 시간에 풀로 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신생아도 그렇게는 안 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자다 깨다 질 좋은 잠을 자게 되고, 그게 점점 나쁜 수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죠. 불면증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좀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성 불면증,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잠을 못 잤다, 최근에 뭐 잠 못 잔 지 한 달 됐다, 이런 분들은 이제 뭔가 이유가 있는 분들이 제일 많죠.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이유죠.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어서 잠을 이렇게 좀 단기간 못 자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만성 불면증으로 넘어간 사람들, 적어도 한 달 혹은 석 달 이상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보면 이제 스트레스 요인은 이미 해결된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뭐 직장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돈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걸로 잠을 못 잤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나면 그게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좀 익숙해져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즉 잠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 어떤 스트레스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잠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만성 불면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내가 뭐 갑자기 스트레스 받고 일이 있어서 잠 못 자다가도 아이 뭐 이것만 해결되면 잠 잘 잘 수 있을까 좀 무던하게 넘기시는 분들은 불면증으로 덜 넘어가고요. 근데 이렇게 못 자면 어떡하지? 또 제가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잠 못 자면 치매 걸린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때부터 잠 못 자면 치매 걸린다던데 그때부터 새로운 걱정을 만들어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맘대로 되진 않아요. 솔직히 내가 스트레스 아니면 이 잠에 대한 걱정이 이미 생겼는데, 아니면 그게 자꾸 올라오는데 그거를 내 맘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최대한 마음 편하게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잠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하는 게 불면증 환자분들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잠에 대해서 강박적인 사고를 많이 하시죠. 내가 어제 못 잤으니까, 어제 잠드는데 1시간 걸렸으니까 아침에 1시간 더 누워 있을 거야. 어제 잠을 4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오늘은 낮에 뭐 3시간 누워 있을 거야. 아니면 누웠는데 바로 잠 들어야 돼 하면서 이제 눕자마자 시계를 뭐 이제 5분 10분 단위로 본다든지, 아니면 자다가 깼을 때 내가 이제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내가 12시에 잠 들었잖아요. 중간에 깼어요. 바로 시계를 확인해요. 내가 몇 시간 잤는지 궁금해서. 1시간 잤는지 2시간 잤는지 하시면 안 돼요. 시계 보는 순간 잠에서 깹니다. 뭐 1시간만 자고 깼을 때 12시에 잤는데 1시에 깼는 거를 보는 순간 내가 좌절감에 빠져요. 그러면 잠에 대한 공포, 이제 집착, 강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쁜 호르몬이 많아지고 잠을 더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침실에서 시계를 보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뇌가 많이 이제 깨어있죠. 과도하게 깨어있어요. 뇌파 같은 걸 해보면 뇌 자체가 많이 각성이 돼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그게 많고, 또 정말 중요하고 이게 특히 젊은 분들한테 많은데
수면 리듬이 많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즉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근데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무조건 나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시에 자고 10시 일어난다. 뭐 새벽 3시에 자고 오전 10시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분들은 대체로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3시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자는 게 아니라 뭐 일을 하다가 뭐 재미난 거 보다가 졸리면 자고, 그게 그래서 2시가 됐다가 3시가 됐다가 5시가 됐다가 7시가 됐다가 이렇게 바뀌고, 기상하는 것도 10시에 이제 지켜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좀 늦게 잤으면 늦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오전에 뭐 약속이 있다, 일이 있다 그러면 또 8시 일어나기도 하고. 즉 불규칙해지는 게 우리 수면장애의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좋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규칙적으로 평일 주말 큰 차이가 안 나게 지켜주는 게 우리 수면에 정말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분들하고도 얘기해보면 사실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낮에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교대 근무자 같은 경우는 좀 힘든 경우가 사실 많이 있고, 야간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퇴근을 새벽 뭐 1시, 2시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 1시에 퇴근한다고 바로 자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누구나 일하다가 딱 집에 가자마자 누우면 잠이 당연히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흥분된 신경 신호가 조금 가라앉혀 주는데 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걸리니까 차라리 뭐 좀 쉬다가 놀다가 TV 좀 보다가 한 3시, 4시에 자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는 규칙적으로 4시에 자기로 했으면 4시에 자고, 아침에 11시 그러면 한 7시간 계산하면 11시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늦게 자든 일찍 일어나든 일찍 자든 무조건 11시 전에는 기상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렇게 조언을 드려서, 아 그러면 내가 억지로 뭐 또 일이 끝난 시간도 좀 불규칙해질 수 있으니까 불규칙하더라도 잠 드는 시간 깨는 시간을 맞추고 나서는 이제 수면 문제가 해결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당연히 일찍 자는 게 좀 더 좋기는 한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규칙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 수 있는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면증 환자분들한테 특히 필요한 거고요. 불면증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건강한 잠, 그리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팁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면 우리 수면 호르몬이 규칙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잠드는 것도 같은 시간에 하면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그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12시에 자야지 한다고 바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스마트폰 하지 않고 빛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제 수면의학적으로는 보통 2시간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전부터는 간접등을 하고 스마트폰을 사지 말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보고 저 자신도 테스트 해본 결과 2시간은 좀 힘들어요. 2시간은 좀 힘들어요. 우리가 뭐 퇴근 늦게 하고 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잘 때까지 그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 드리는 거는 30분입니다. 30분. 그래서 적어도 잠자기 30분 전부터는 잘 준비를 하시고, 이때는 스마트폰 하지 마시고 집을 좀 껌껌하게 하고 가벼운 독서, 집안일 조금 하시다가 주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30분은 무조건 지키시고, 가능하면 조금 더 해서 60분, 1시간 정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침대는 잠자는 곳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자꾸 스마트폰 보고 책 보고 뭐 침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TV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침대는 잠만 자야 돼요. 잠이랑 부부관계 외에는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침대는 딱 누우면 바로 잠을 잔다, 이렇게 뇌랑 몸에 인식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낮 동안에 활동하는 거 이제 조금 도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아직 활동하는 게 더 좋은데, 의외로 낮에 이제 무리한다고 해서 잠을 잘 자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내가 낮 동안에 너무 이제 몸을 써가면서 혹은 이제 사무실에서 너무 열심히 일해서 정말 몸은 녹초가 됐는데 잠은 안 와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낮에 햇빛 보고 뭐 이제 활동하는 거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지럽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정말 다양한 증상 혹은 다양한 원인이 들어 있습니다. 어지러운 게 다 똑같이 어지러운 게 아니라 뭐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걸을 때 비틀비틀 거리기도 하고,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러움도 있고요.
그래서 어지럼증 안에 수십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일 흔한 거 5가지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흔한 어지럼은 제가 정말 많이 보는 이석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다 깼을 때 이제 막 빙글빙글 돌면서 도는 이석증이고, 두 번째로 흔한 거는 좀 심리적 원인,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는 어지럼증 혹은 이제 만성 후유 어지럼 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원래는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인데 이런 심한 어지럼증 후유증으로 생기는 어지럼증이 의외로 꽤 많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뇌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생기는 어지럼증입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뇌경색이 생기거나 뇌출혈이 생기면 또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전편두통 혹은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라고 부르는 어지럼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컨디션 떨어질 때 한 번씩 머리 아픈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좀 예민한 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혹 요새 이제 날씨가 좀 오락가락했는데 갑자기 비 오거나 더워지거나 이렇게 되면 뇌가 피로해지고 뇌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어지럼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이석증과 더불어서 제일 흔한 어지럼증 원인이 됩니다. 편두통성 어지럼증, 마지막으로 기립성 어지럼증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일어날 때, 근데 갑자기 일어날 때 뿐만 아니라 오래 서 있거나 뭐 오래 앉아 있을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는, 혈압이 떨어지거나 혹은 맥박이 빨라지는 경우에도 이제 기립성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흔한 어지럼증 원인 5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겼다.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뇌질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질환 가능성이 없으면 우리가 좀 안심을 해도 되겠지만 이제 갑자기 생긴 어지럼증이 뇌경색이나 뇌출혈 초기 증상일 수 있어서 이제 어지럼증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어지럼증 환자를 워낙 진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간혹 뇌경색의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분들 100% 이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합니다.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 증상들이 있으면 뇌경색일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은 거니까 이제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쪽 팔다리 힘 빠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손바닥을 하늘로 올려서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한쪽 팔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게 이제 팔에 힘 빠지는 거고, 걸을 때 한쪽으로 기운다. 이런 것들은 한쪽 팔다리 힘 빠지니까 어지러움 플러스 힘 빠지는 거 있으면 무조건 응급실 가셔야 되고요. 얼굴 표정을 지어봤을 때, 이 해봤을 때 얼굴이 이제 표정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한쪽은 지어지는데 한쪽은 지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뇌경색 증상이고, 사물이 2개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제 3개, 4개는 그래도 괜찮은데 앞에 사람 얼굴이 뭐 양옆이나 위아래로 2개로 보인다. 이건 뇌경색 증상이고, 말 발음이 어둔해진다. 그러니까 어지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지러워요 이런 식으로 말 발음이 어둔해지는 것도 뇌경색 증상이고, 또 어지러움은 사실 있기는 한데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거야. 완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비틀거린다든지 혼자 못 서 있다든지, 심지어 심한 분들은 혼자 앉아 있지를 못해. 앉아 있어도 몸이 기울고 넘어가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뇌경색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증상으로는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심한 두통이 같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데도 이제 눈동자가 막 떨리는 경우예요. 이석증 같은 경우는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눈동자가 잠시 한 1, 2분 떨리다 말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눈동자가 한쪽으로 계속 팡팡팡팡 튄다. 그러면 이제 뇌질환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어지럼이 생기면서 한쪽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대부분의 위험하지 않은 어지럼증이라면 이틀 이내에 어느 정도 좋아져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이틀 내내 뭐 심한 어지럼이 지속이 된다. 어지럼이 또 심하진 않더라도 그 어지럼이 계속된다. 이것 역시 뇌질환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어지럼증이 잠깐씩 있는데 반복이 돼요. 그 잠깐이라고 하는 게 이석증처럼 1, 2분이 아니라 한 5분에서 20분 사이, 즉 10분 전후로 좀 어지럽다가 또 괜찮다가 또 어지럽다가, 이게 자세 변화에 상관없이 걸어 다닐 때든 앉아 있을 때든 누워 있을 때든 반복이 된다. 뇌혈관이 좁아졌을 때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분 전후의 어지럼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꼭 병원에 가서 뇌혈관 검사 해보셔야 됩니다.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응급 대처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겼을 때 제일 흔한 건 이석증이니까 거기 기준 맞춰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갑자기 어지럽다. 오늘도 그런 분 계셨는데 어지러우면 일단 가만히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석증이 제일 흔한데, 이석증 같은 경우는 보통 1, 2분 이내 어지럼증이 거의 한 8, 90%는 가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개 돌렸는데, 고개 숙였는데, 아니면 침대에 누웠는데 어지러우면 그냥 일단 가만히 계셔보세요. 한 1, 2분 정도. 그래서 어지럼이 가라앉으면 이석증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고 어느 정도 안심해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또 가시니까 좀 편해지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고개 돌리거나 움직였는데 어지러우니까 당황해서 또 움직이고 하다 보면 어지러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멈추질 않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 그 자리에 멈춰서 좀 안전한 자세로 멈춰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잠시 한 2, 3분 정도 기다려 보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서 어지러움이 어느 정도 가시면 이제 편안한 자세, 또 계속 뭐 이런 자세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천천히 움직여가지고 좀 기대는 자세나 누워있는 자세라면 좀 편한 자세로 조금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럼증이 있으면 또 대부분 또 따라오는 증상, 오히려 더 힘든 증상 중에 하나가 구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는 게 힘든데, 또 토하려고 이제 화장실까지 뛰어가다가 더 어지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메스꺼움이 있다면 빨리 봉지라든지 통을 챙겨서 이제 머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토할 수 있게, 이렇게 살짝만 숙여서 토할 수 있게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제 위험 신호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뇌경색 증상 있잖아요. 팔을 이렇게 들어서 팔에 힘 빠지는지 보고, 얼굴 표정도 지워보고, 말도 해보고 해서 응급실에 당장 가야 될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나 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약이 있으면 비상약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시거나 또 병원에 간다거나 하시면 됩니다. 네, 이석증을 진단할 수 있게 하는 특징적인 증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증상이 다 있다라고 하면 이석증 확률이 거의 89%가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빙글빙글 도는 증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이 움직일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주로 누워서 고개 돌리거나 뭐 고개 숙이거나 이제 고개 돌아볼 때, 이럴 때 이제 움직일 때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어지럼증이 오래 가지 않는다. 보통 2분 내지 3분 이내에 좋아진다. 요 증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개 돌리거나 움직일 때 어지럼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이 생기고 그게 2, 3분 이내에 좋아진다 라고 하면 이석증 가능성이 정말 높고, 거기에 이제 동반되는 증상이 이런 게, 보통 이석은 자다가 이제 이석이 굴러 들어가기 때문에 아침에 시작한다든지 뭐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이 동반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석증 가능성이 있고요. 일반 어지럼증이라고 하면 보통 약간의 현기증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서 있을 때 잠깐 어찌러찌 한다든지, 막 밝은 빛 같은 데 가서 좀 어찌러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때 머리가 좀 띵하다든지 일반 어지럼증이고, 이석증은 그렇게 이제 증상이 생기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석증도 좀 심한 이석증이 있고 빙글빙글 도는 증상, 구토 이렇게 명확한 심한 이석증이 있는가 하면, 그 돌이 조금만 들어간 아주 경미한 이석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이석증은 약간 띵한 정도에서 그런 가벼운 증상만 있기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석증의 원인, 그리고 초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석증은 원래 그 방골이관 옆에 있는 이석 주머니, 이석 기관에 그 이석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 게 떨어져 나와서 이제 그 방골이관 안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떨어져 나오려면 충격이 가해지는 게 첫 번째겠죠. 그래서 뭐 교통사고가 있다든지, 지나가다가 어디 벽에 머리 부딪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석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류 장애가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목 혈관이 나빠지는 목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혈류 장애를 유발해서 이석증을 많이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나 칼슘이 부족해지면 이석이 좀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래서 이석이 좀 더 잘 떨어져 나와서 이석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은 염증을 자꾸 일으켜서 또 이석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그렇게 떨어져 나온 이석이 또 그냥은 잘 안 들어가요. 언제 많이 들어가냐? 누워있을 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석증 생기는 분들을 얘기를 해보면 종일 누워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누워있는 습관, 뭐 TV 볼 때 누워서 TV 보고, 이제 자는 것도 아닌데 누워서 뭐 스마트폰 하고, 이런 습관들이 이석증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잠을 잘 때 뭐 이쪽으로도 눕고 이쪽으로 눕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쪽으로, 오른쪽으로만 뭐 계속 누워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석증이 생기면 오른쪽에 거의 80% 이상이 오른쪽에만 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도 이석증의 주요한 아주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석증에 걸렸을 때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석증은 가만히 있으면 어지럼이 가십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더 어지러워요. 움직이면 그 안에 있는 이석이 구르면서 더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석증 어지러움은 일단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뭐 누워 있었으면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면 되고, 심지어 자다가 생겼으면 그냥 그대로 다시 주무셔도 좋아요. 가만히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 가서 어지러우면 일단 또 역시 붙잡고 가만히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동을 해서 좀 편한 자세로 좀 기다립니다. 그 상태에서 팔에 힘도 줘보고 해서 위험한 증상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토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비닐봉지나 이제 그릇 같은 거, 통 같은 거 옆에 갖다 놓고 토할 때를 대비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좀 드셔서, 비상약이 있으시면, 이석증 한번 걸려보신 분들은 비상약을 보통은 구비를 해 두실 거예요.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런 증상 있을 때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치료가 가능하신 분들은 치료를 시도해 보셔도 좋고, 일단 병원 가실 수 있으면 병원 가서 확인하고 치료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이석증은 이 방골이관 속에 이제 이석이 들어갔고, 그 이석을 이제 굴려서 이석 주머니가 있는 공간으로 빼내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병원에서만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방법만 알면, 혹은 이제 위치만 알면 혼자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진단받은 환자분들한테 교육 목적으로 자가치료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지금 댓글이 뭐 1000개가 넘게 달려 있어요. 혼자서 치료하고 이제 어지럼증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치료하는 법을 이제 알고 있으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좋지만, 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도 있고,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외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근처에 또 좋은 병원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서 진단 받았는데 치료가 불충분해서 또 부가적으로 혼자서 치료하고 더 좋아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석증 중에서 제일 흔한 거는 후방골이관이라고 해서 이 뒤쪽에 있는 방골이관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이제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45도 돌려서 뒤로 누워서 이석을 굴리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뒤로 눕고 한 1분 있다가 왼쪽으로, 또 1분 있다가 한 번 더 왼쪽으로 가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후방골이관 오른쪽 치료가 되는 거고, 왼쪽은 또 반대로 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의학 용어로는 애플리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 쓰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평 방골이관 이석증이 그 다음으로 흔합니다. 수평 방골이관은 이제 붙어 있는 팽대부른적 이석이랑 또 일반적인 방골이관 결석증이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긴 하는데, 일반적인 이석증 설명드리면, 누워서 이제 한 바퀴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처음에 고개 돌린 다음에 오른쪽, 정면, 왼쪽, 바닥 보는 것까지 1분씩 한 다음에 바닥 본 다음에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은 이제 바베큐 롤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바베큐 고기 굽듯이 한 바퀴 돌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 붙여졌는데,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있어. 이제 심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그 방향이 좌우 구분이 좀 잘 안 될 때, 이런 때는 브렌다루프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석증 습관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개를 45도 이렇게 돌린 다음에 뭐 반대 방향으로 빨리 눕고 30초 정도 있다가 일어나시고요. 또 반대로 이쪽으로 보고 눕고 또 30초 있다가 일어나시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브렌다루프 혹은 이석증 습관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도 역시 도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가치료가 100%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혼자서 치료 성공하는 확률은 한 50%도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드리는 거는, 이제 혼자 병원 가기 힘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좋아지면 또 병원 안 가도 되니까 한번 해보실 수 있다. 다만 아셔야 되는 거는, 이석증이 혹시 아니면 이 치료를 한다고 하다가 또 병원 가야 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 간혹 드물긴 한데 이 치료를 하다가 이석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영상 올린 것 중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정말 관심이 있었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석증 재발 방지법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석증은 재발을 잘합니다. 이석증 한 번 걸리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연구에서는 2년 이내 뭐 47% 정도가 재발한다고 돼 있고, 뭐 제 환자분들은 훨씬 더 자주 재발하고 1년에 몇 번씩 재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좀 원칙적인 거라서 에이 그걸로 재발 방지가 되겠어 라고 하지만, 이거라도 지켜야지 조금이라도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지키더라도 분명히 재발할 수는 있지만 그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활발하게 일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꼭 운동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집안일을 한다든지 집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누워서 스마트폰 보고 이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석증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이제 칼슘 대사에 영향을 줘서 이석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보충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양제나 주사라는 방법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햇빛을 보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생각보다 오래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한 15분만 이제 봐도 이제 보충이 잘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비타민 D, 햇빛 보면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석증 재발에 연구를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제 위험 인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시면 약을 드시고, 당뇨가 있으시면 관리하시고, 고지혈증 약 드셔서 관리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스트레스가 역시 이석증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잠을 또 충분히 자지 못하면 염증이 늘어나고 뭐 혈류 장애가 생기면서 이석증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 역시 중요하고, 또 이제 수면 자세랑도 연관이 있어서 그 이석증이 뭐 한두 번, 한 번 정도 있었던 분들은 제가 별로 강조하진 않는데, 이석증이 뭐 자꾸 재발하시는 분들은 베개를 약간 높이고, 우리 경추베개 있잖아요. 고개를 약간 이렇게 하는 거는 이석증을 더 잘 유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뒤로 누워 있을 때 이석이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베개를 조금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어지럼증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루하루가 내 모든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지럽다고 생각하면 이 어지럼증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말 골치 아픈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어지럼증이라는 게 병원에서 약 먹는다고 뚝딱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서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저한테 진료받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냥 병원에서 그냥 약 드세요 라고 하고 약간 반포기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지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꾸 병원에 어지럽다고 찾아가면 에이 그거 그냥 심리적인 문제예요, 정신과 가세요, 이렇게 얘기 듣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근데 어지럼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복잡한 여러 이제 신경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생활 수칙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정 재활 운동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정 재활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생활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어지럼증 치료에서 이제 병원에서 하는 약물 치료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지럼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한 생각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또 어지럼을 더 민감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 어지럼증을 관리하시면 되고, 이제 어지럼증을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최근에 낸 어지럼 극복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지럼증 관련 서적을 많이 봤는데 너무 의사 입장에서 병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작 이제 이걸 겪고 있는 환자분들의 일상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게 하는지 관심이 없어서, 제가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 책을 자기는 찾고 있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니까 어지럼으로 고생하신다면 제 책을 구매해서 혹은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는 책처럼 좀 체계적인 것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선정해서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두통이라든지 수면장애, 치매, 뭐 자율신경장애 등등 그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신경과적인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알차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의학 정보를 요새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얘기까지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환자를 보면서 환자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 또 꼭 유용한 정보들을 제가 선별해서 영상 촬영해서 직접 제가 영상 혼자 촬영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뇌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지럼 두통으로 고생하신다면 제 채널 한번 찾아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